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던 남자. 대통령의 귀에 가장 가까이 속삭였던 남자. 수천 명의 운명을 결정했던 남자.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정희는 압니다. 김종필은 압니다. 전두환도, 노태우도 압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모릅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념관도 없습니다. 동상도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건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없이는 박정희 시대가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 없이는 중앙정보부가 그렇게 강력해질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 없이는 1972년 남북 공동성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 없이는 김대중은 도쿄에서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후락.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가 왜 역사에서 지워졌는지를 완전히 파헤칩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입니다. 대통령의 얼굴은 교과서에 남습니다. 장군의 이름은 거리에 새겨집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설계하고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고 모든 비밀을 관리했던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그림자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후락은 그 그림자 속에서 살다가 그림자 속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이후락이라는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은 박정희라는 빛이 그만큼 강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그림자가 얼마나 짙었는지를 보면 빛 뒤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충성이 어떻게 두려움으로 변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자신이 만든 괴물을 두려워하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후락은 스파이였습니다. 이후락은 도둑이었습니다. 이후락은 납치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락은 박정희가 18년 철권 통치 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단 한 명의 남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박정희는 이후락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락이 해온 모든 일은 박정희가 직접 시킨 것이었으니까요. 자신이 만든 무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19년 경상남도 의령. 일제강점기 치하의 조선.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의 수장이 됩니다. 평양에 혼자 날아가 김일성을 만납니다. 도쿄에서 야당 지도자를 납치하는 작전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섬겼던 시스템에 의해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그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를 다시 꺼내놓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박정희가 달라 보일 것입니다. 중앙정보부가 달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만들어진 것인지가 달라 보일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강한 사람입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까? 가장 잔인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후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어난 곳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시대입니까? 이후락의 경우 답은 명확합니다. 시대가 그를 만들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대의 폭력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1919년 이후락이 태어난 해는 3.1운동의 해입니다. 조선 전역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독립을 외쳤고 일본 헌병은 그들을 총칼로 진압했습니다. 이후락은 그런 세상에서 눈을 떴습니다. 독립이 무엇인지 배우기도 전에 지배가 무엇인지 먼저 배운 세대입니다. 경상남도 의령은 작은 고장입니다. 화려한 집안도 두드러진 배경도 없었습니다. 이후락은 이른바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두뇌, 그리고 야망.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라가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던 그 혼돈의 시대. 이 시대는 배경이 좋은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군과 정보 분야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후락은 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진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전투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총을 잘 쏘는 것도 작전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읽는 능력.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누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누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후락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절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군 내에서 이후락의 이름은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퍼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연설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열리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비밀 이야기를 나누면 그 옆방에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술자리를 가지면 술을 따르는 사람 중 하나가 이후락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략이었습니다. 이후락은 자신을 작게 보이게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박정희가 탱크를 앞세워 권력을 잡던 그 밤, 이후락은 이미 박정희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정변을 직접 설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종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락은 다른 방식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는 박정희의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비서실장. 들으면 평범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먼저 봅니다. 대통령을 만나려는 모든 사람을 먼저 통과시킵니다.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합니다. 대통령의 기분을 압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가장 먼저 파악합니다. 이후락은 이 자리에서 무려 7년을 있었습니다. 7년. 박정희 옆에서 매일. 이 7년 동안 이후락이 쌓은 것은 단순한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호 의존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이후락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갔고, 이후락은 박정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것이 권력관계의 본질입니다. 완전히 종속적인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묘한 균형이 있습니다. 왕이 없으면 신하도 없지만 신하가 없으면 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왕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때 그 균형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후락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알미, 나중에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1960년대 그 씨앗은 아직 땅속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결정했고 이후락은 실행했습니다. 박정희는 방향을 제시했고 이후락은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박정희가 원하는 것을 이후락은 말하기 전에 이미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이후락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는 언제나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절대적으로 보호받거나 아니면 절대적으로 두려워지거나. 이후락의 운명은 처음에는 전자였고 나중에는 후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환점이 언제였는지, 무엇이 계기였는지 우리는 이 영상에서 차근차근 따라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이후락은 화려하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천천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를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총을 들고 쳐들어오는 사람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후락은 항상 웃으면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970년 12월, 이후락은 새로운 직함을 받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그 세 글자가 의미하는 것을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중앙정보부.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술자리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앙정보부는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인프라였습니다. 1961년 김종필이 창설한 이 조직은 불과 10년 만에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그물처럼 뒤덮었습니다. 정치인의 사무실에 도청장치가 있었습니다. 언론사 편집국에 정보요원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 학생으로 위장한 공작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술집과 다방에도 중앙정보부의 귀가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누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는지, 누가 야당을 지지하는지, 누가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정보가 중앙정보부 본부, 남산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남산. 서울 한가운데 솟아있는 그 아름다운 산. 지금은 연인들이 자물쇠를 채우고 야경을 바라보는 그곳. 하지만 1970년대의 남산은 달랐습니다. 남산에 끌려간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후락이 그 조직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이후락이 부장으로 취임하면서 중앙정보부는 변화했습니다. 이미 강력했던 조직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미 넓었던 촉수가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락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향의 변화였습니다. 기존의 중앙정보부는 주로 외부 위협에 집중했습니다. 북한의 공작원, 반정부 세력, 좌익 활동. 물론 이런 임무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락 체제에서 중앙정보부의 시선은 점점 더 내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권력 엘리트 내부로. 장관들의 동향이 파악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사생활이 기록되었습니다. 군 고위 간부들의 대화가 수집되었습니다. 심지어 박정희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후락의 진짜 전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약점을 쥐고 있으면 아무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통한 통치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폭력적 공포가 아닙니다. 훨씬 더 정교한 공포입니다.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아는 상태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이후락의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정계에서 이후락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비슷합니다. 그는 조용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위협적인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나고 나면 상대방은 진땀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 안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뉘앙스는 명확했습니다. 지난주 당신이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당신 집에 어떤 사람이 드나드는지, 이것이 이후락을 박정희보다 더 두려운 존재로 만든 이유입니다. 박정희는 반대하면 처벌했습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합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후락은 달랐습니다. 그는 당신이 반대하기 전에 이미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당신의 현재를, 당신의 약점을. 그리고 그 지식은 당신이 반대하든 반대하지 않든 언제든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위협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하지만 이 권력에는 구조적 역설이 있었습니다. 이후락의 권력은 박정희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락이 수집한 정보는 박정희에게도 향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동시에 박정희를 위협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시작됩니다. 1972년 이후락은 생애 가장 극적인 인물을 부여받습니다. 평양행, 단독으로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 전쟁을 종식시키거나 아니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인 여행. 그리고 그는 갔습니다. 두려움 없이, 아니, 두려움을 감추고. 이것이 다음 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산에 불이 켜진 밤, 서울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끌려갔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이후락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 밤의 공포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972년 5월의 어느 날 새벽, 서울 김포공항. 활주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있어야 할 취재진도, 환송객도, 공식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한 대의 비행기가 조용히 엔진을 켰습니다. 탑승 명단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비행 계획서에는 목적지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이후락이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평양이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1972년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채 2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전쟁 중이었습니다. 휴전선 너머는 적국이었습니다. 그 적국의 수도에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이 혼자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그를 억류하기로 결정했다면, 만약 이것이 함정이었다면, 만약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총구가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후락은 그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박정희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원하는 것을 이후락은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후락은 박정희가 원한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이미 알았고 이미 준비했습니다.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1972년의 한반도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냉전의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데탕트, 즉 긴장 완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흐름을 무시하고 고립되거나 아니면 먼저 움직여서 주도권을 잡거나. 박정희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을
이후락이 직접 들고 평양으로 날아가기로 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이후락을 맞이한 것은 북한의 대남 공작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후락은 실제로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그 회담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테이블 하나, 두 사람. 한쪽은 남한의 정보수장, 다른 한쪽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통역이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늠하는 시간, 약점을 찾는 시간, 그리고 거래를 하는 시간. 회담의 내용은 오랫동안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 서울과 평양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통일을 이루겠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단결하겠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문서였습니다. 서울 시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라디오 앞에 모였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잠깐이지만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이후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합니다.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이후 정확히 석 달 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집중시킨 사실상의 종신독재 체제. 여기서 충격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7월 4 남북공동성명은 진짜 평화를 원해서 만든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유신체제를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었다. 지금은 안보가 불안정한 시기다.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신이 필요하다. 이 논리는 너무 정교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후락의 평양 방문은 처음부터 유신을 위한 지정학적 무대장치였던 것일까요? 이후락 본인은 죽을 때까지 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몇 가지 발언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측근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어렴풋한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후락은 평화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나 전쟁을 겪은 사람으로서. 하지만 동시에 그 평화의 제스처가 박정희에게 어떤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도 정확히 계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락의 복잡성입니다. 순수한 애국자와 내묵한 정략가 사이 어딘가에 있는 사람.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마 이후락 자신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평양에서 돌아온 이후락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정보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직접 쓴 사람이었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첫 번째 공식 합의를 이끌어낸 사람. 김일성과 직접 대화한 사람. 그 경험은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그의 몰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권력자 옆에서 살아남으려면 언제나 두 번째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빛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이후락은 7년간 그것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평양 이후 이후락의 이름이 너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1973년 8월 8일 오전 11시 20분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 로비.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 차분한 걸음걸이, 주변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태도. 그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디선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소리 없이, 5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 중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걷고 있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대중. 훗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 김대중. 1973년 당시 그는 야당의 지도자였습니다.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에게 불과 94만 표 차이로 패한 사람. 그 선거가 공정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그리고 유신 이후 일본의 망명에 있으면서 박정희 독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박정희에게 김대중은 살아있는 한 절대 편안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편안함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작전의 이름은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행한 조직은 분명했습니다.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중앙정보부의 수장은 이후락이었습니다. 요원들은 몇 달 전부터 도쿄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호텔을 확인했습니다. 업무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실행했습니다. 납치된 김대중은 차에 태워졌습니다. 눈이 가려지고 손이 묶였습니다. 차는 오사카 항구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배로 옮겨졌습니다. 현해탄을 건너 한국으로. 요원들의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바다 한가운데서 김대중을 수장시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발목에 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지면 그냥 실종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CIA는 이 작전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관이 움직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직접 서울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김대중을 살려서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한미 관계가 위험해진다. 그렇게 김대중은 살았습니다. 5일 후인 8월 13일 서울 자택 앞 김대중은 풀려났습니다. 눈을 가렸던 천이 벗겨지고 그는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하지만 이미 세상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제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격분했습니다. 자국 영토에서 외국 정보기관이 납치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주권 침해였습니다. 일본 국회에서는 한국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미국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이 하나의 이름을 주목했습니다. 이후락. 그림자 속에 있던 남자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것도 납치 작전의 배후로. 박정희 정권은 부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앙정보부의 일부 요원이 독단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박정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락을 자를 것인가, 감쌀 것인가. 이 결정은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권력자 곁에서 너무 유명해진 사람, 국제 스캔들의 얼굴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자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부채입니다. 1973년 12월 이후락은 중앙정보부장직에서 해임됩니다. 공식 이유, 건강 문제. 실제 이유,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았고 너무 많이 보였고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락이 내보내진 진짜 이유를 이해하려면 김대중 납치 사건 너머를 봐야 합니다. 그 너머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정희가 진짜로 두려워한 것은
국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후락이 자신을 향해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을 납치할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다면 누구든 납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그 누구든 안에 자신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음 장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자는 두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는 밖에서 오는 위협, 쿠데타, 암살, 민중봉기. 이것은 보입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군대를 배치하고 경호를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안에서 오는 위협,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많이 믿었던 사람,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협.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안에 있으니까요. 박정희가 이후락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은 두 번째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잠깐 박정희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당신은 18년째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유신 헌법으로 사실상 종신 집권을 보장받았습니다. 군은 당신 것입니다. 언론은 통제됩니다. 야당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외부적으로 당신의 권력은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당신 옆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당신이 5.16 쿠데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압니다. 당신이 권력을 잡은 이후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압니다. 누구를 제거하라고 했는지 압니다. 어떤 불법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흘렀는지 압니다. 당신의 정치적 비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약점도 압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방금 외국 영토에서 사람을 납치하는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이 남자가 원한다면 당신에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박정희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측근들의 증언에 따르면 1973년 이후 박정희는 이후락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달라진 어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신뢰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경계의 언어였습니다. 이후락이 요즘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라 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모든 것을 감시하는 사람이 이제 감시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락의 해임 이후 박정희는 단순히 그를 내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보부 내 이후락의 사람들이 교체되었습니다. 그와 가깝게 지내던 정치인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락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지도자가 직접 저 사람을 고립시켜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분위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시를 받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후락은 이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함정에 자신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는 조용히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아직 박정희에게 충성스러웠습니다. 18년을 함께한 사람, 쿠데타를 함께한 사람, 배신할 수 없다는 도덕적 감각이 남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전략적으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싸우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침묵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다시 쓸모 있어질 수 있습니다. 권력은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두 가지 모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락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는 충청남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됩니다. 권력의 중심에서는 멀어졌지만 정치판에서 완전히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이것을 허용했습니다. 왜일까요? 죽은 개는 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개는 잘 다루면 여전히 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으로 만들기에는 이후락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균형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이후락을 완전히 파괴할 수 없었고 이후락은 박정희를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총소리가 그 균형을 끊었습니다. 박정희가 죽었습니다. 이후락이 아닌 또 다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손에 의해 그 밤 이후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총소리는 이후락에게 해방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공포의 시작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음 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후락이 아닌 사람의 총에. 그러나 박정희가 생애 마지막 몇 년간 진짜로 두려워했던 사람은 총을 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이후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에는 반드시 돈이 따릅니다. 이것은 부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권력을 유지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묶어두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은 공식적인 경로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돈에는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후락은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후락의 손을 통해 흘렀던 자금의 규모는 지금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기록이 없었으니까요. 있었던 기록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누가 지웠는지는 짐작할 수 있지만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윤곽은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 고도성장의 시대였습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제철이 불을 뿜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자동차가 달렸습니다.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재벌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벌들에게는 정권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사업 허가, 정부 계약, 은행 대출, 세무조사 면제. 이 모든 것은 결국 권력이 쥐고 있는 카드였습니다. 재벌들은 이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대가가 흘러들어가는 곳 중 하나가 중앙정보부였습니다. 이후락 시절 중앙정보부의 예산은 두 개였습니다. 국회에서 승인받은 공식 예산, 그리고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은 비공식 예산.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컸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공식 자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일부는 공작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해외 공작, 국내 정치 공작, 야당 인사 회유, 언론 통제. 이것은 어느 정도 업무상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불법이었지만 하지만 일부는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락의 재산 형성 과정은 불투명합니다. 공무원 월급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자산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그리고 그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당시 한 측근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후락 부장은 돈에 대해 직접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돈은 항상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묻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이것이 권력형 부패의 본질입니다. 명시적인 지시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냥 다들 알고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돈은 물처럼 흐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권력이 있는 곳에서 권력이 필요한 곳으로.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개인적 치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자금이 중앙정보부를 박정희의 도구가 아니라 이후락의 도구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직을 장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사권, 누가 승진하고 누가 밀려나는지를 결정하는 것. 다른 하나는 자금, 누가 얼마를 받는지를 결정하는 것. 이후락은 두 가지를 모두 쥐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법적으로는 국가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후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박정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정희가 이후락을 내보낸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이후락이 해임된 이후 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생전에는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락이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법정에 세우면 그 법정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후락을 보호한 역설적인 방패였습니다. 그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살아있는 한 이 구도는 유지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총소리. 그 방패가 사라졌습니다. 이후락을 보호하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락을 보호하던 진짜 이유, 박정희가 자신의 비밀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후락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새로운 권력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은 이후락에게 빚이 없었습니다. 그 권력은 이후락을 보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후락을 이용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권력자들에게 이후락은 완벽한 희생양이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모든 죄악을 한 사람의 이름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후락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 안가. 김재규의 총이 박정희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긴 18년의 시대가 단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그 순간 이후락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후락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날 밤 그의 표정을 본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그 표정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슬픔이었을까요? 18년을 함께한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안도였을까요? 자신을 두려워하고 감시하던 사람이 사라졌으니까요. 공포였을까요? 이제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아마 세 가지 모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밀려올 때 사람의 얼굴은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합니다. 그냥 굳어버립니다. 이후락의 얼굴이 그랬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죽음 이후 대한민국은 짧은 봄을 맞이했습니다. 유신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정치범들이 풀려났습니다. 언론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민주주의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봄은 79일 만에 끝났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가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12.12 사태. 새로운 군사 정권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권력은 반드시 청산할 과거가 필요했습니다. 이후락의 이름이 목록에 올랐습니다. 1980년 5월 전두환의 신군부는 이른바 정치풍토 쇄신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김대중이 잡혔습니다. 김영삼이 연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락도 연행되었습니다. 남산으로, 자신이 만든 조직에 후신이 있는 그곳으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중앙정보부를 수십 년간 군림하듯 드나들었던 남자가 이제 피의자로 그 건물 안에 앉아 있습니다. 한때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때로 이렇게 잔인합니다. 이후락에게 씌워진 혐의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부정축제, 직권남용, 국가자금 횡령,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김대중 납치 사건의 배후 조종. 하지만 수사의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 박정희 시대의 죄악을 이후락한 사람에게 집중시켜 새 정권을 정당화하는 것. 둘째, 이후락이 가진 정보와 인맥을 파악하는 것. 그가 누구를 알고 있는지, 어디에 돈이 있는지, 어떤 비밀을 쥐고 있는지.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후락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 살려는 두되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조사는 수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이후락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아니, 버텼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락에 대한 재판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공개되는 내용이 적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발언이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후락이 입을 열면 이야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 시대 전체가 법정에 올라오게 됩니다. 5.16 쿠데타의 내막, 유신의 설계 과정, 수많은 공작의 실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새 정권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 중에는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 이름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명시적인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이후락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권은 그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1981년 이후락은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공식적으로 정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구금되거나 중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자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이후락을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죽이면 순교자가 됩니다. 감옥에 오래 두면 동정론이 생깁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 살게 하면 그냥 서서히 잊혀집니다. 이후락을 향한 새 정권의 선택은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락은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이후 이후락의 이름은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정치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회면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옛 사건을 되짚는 기사에서 이름이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항상 같은 맥락에서 납치, 부패, 복제의 도구. 이후락은 그 기사들을 읽었을 것입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아마도 자신만의 잘못이 아닌 것들이 자신의 이름에만 묶여 있었으니까요. 박정희의 명령으로 한 일들이 박정희가 죽고 나자 모두
이후락의 개인적 죄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후락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는 정보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보 세계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상대에게 정보가 생깁니다. 침묵하면 상대는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추측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후락은 끝까지 정보 요원의 본능으로 살았습니다. 공식적인 회고록을 쓰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복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어떠한 공개적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충청남도 어딘가의 조용한 일상 속에서 노인으로, 전직 권력자로, 잊혀진 사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후락을 적대했던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활동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후락도 다시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주화 세대에게 독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거리에 나타나면 환호가 아니라 야유가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가끔 그를 아는 사람들이 만나러 갔습니다. 옛 동료들, 기자들, 역사 연구자들. 그 자리에서 이후락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한 기자의 회고가 있습니다. 이후락 씨는 대화를 잘했습니다. 현재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도 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뢰밭 주변을 정확하게 피해서 걷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디가 지뢰밭인지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쪽으로는 발걸음이 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뢰밭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이것이 이후락의 말년이었습니다. 1997년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후락이 납치를 지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후락은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축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도 이후락에 대해 공개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재수사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공개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복잡한 방정식, 시간이 만들어낸 묘한 평화, 아니면 각자가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계산. 어느 쪽이든 그 침묵은 유지되었습니다. 2002년 이후락은 한 인터뷰에서 드물게 과거를 언급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후락이 말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것은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 때로는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과가 아닙니다. 정당화도 아닙니다. 그 사이 어딘가 회한도 있고 자기 합리화도 있는 복잡한 노인의 목소리. 이후락은 2009년 10월 31일 향년 90세로 사망했습니다. 조용한 죽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가 장례도 없었습니다. 주요 신문들은 짧은 부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며칠 후 그의 이름은 다시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띕니다. 이후락은 끝내 회고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는 자신과 함께 묻었습니다. 5일 16의 내막, 유신 설계의 과정, 수십 건의 공작 작전, 김일성과의 밀담에서 나눈 진짜 이야기, 박정희의 마지막 몇 년이 그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움직인 진짜 권력의 지도. 이 모든 것이 2009년 10월 31일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이후락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비밀을 만드는 것, 비밀을 지키는 것, 그리고 비밀과 함께 죽는 것. 그는 평생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2009년 10월의 어느 날, 대한민국 어딘가의 병원 병실. 한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는 가을 하늘이 있었을 것입니다. 병실은 조용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가 옆에 있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병실에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기자도 없었습니다. 국가의 대표도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섬겼던 나라는 그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후락, 향년 90세.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던 남자.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을 이끌었던 남자. 평양에 혼자 날아가 김일성을 만났던 남자. 도쿄에서 야당 지도자를 납치했던 남자. 박정희가 두려워했던 남자. 그 남자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그에게 이것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가 옳았든 틀렸든, 영웅이었든 악인이었든, 적어도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꺼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락이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건물은 없습니다. 동상이 아닙니다. 그를 기리는 기념관은 없습니다. 저서도 아닙니다. 회고록도, 자서전도, 정치 철학서도 없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시스템입니다. 중앙정보부. 이후락이 수장으로 군림했던 그 조직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되었다가 국가정보원이 되었습니다. 청사도 바뀌었습니다. 남산을 떠나 서울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전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권력자의 눈과 귀가 됩니다. 이것이 이후락이 설계한 방식이었고, 이후락 이후에도 그 방식은 반복되었습니다. 2012년 대선 개입 사건, 국정원 댓글 공작. 이름만 다를 뿐 구조는 같습니다. 정보기관이 민주주의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이후락의 진짜 유산입니다.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후락은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단순한 권력욕 때문이었습니까? 개인적 이익 때문이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이후락이 활동했던 시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대한민국.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한 나라.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했고 좌우 이념의 충돌이 사람들을 죽이던 시대. 민주주의를 배운 적 없는 국민 대 민주주의를 운영할 제도적 기반이 없는 나라. 그 상황에서 이후락은 강력한 정보기관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완전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언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으로 변질되었는가입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부터 권력을 위한 일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개인을 위한 일이 됩니다.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 모든 권력자에게 찾아옵니다. 이후락에게도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순간을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자신은 나라를 위해 살았다고 믿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용한 병실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이후락이 남긴 두 번째 것은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경제기적, K-팝, 반도체, 민주주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피와 땀과 그리고 누군가의 눈물과 고통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후락은 그 건설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경제 개발을 위한 정치적 안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교적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공포로 지배하는 과정에서, 번영과 억압이 같은 시간에 같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합니까? 경제 성장이 인권 탄압을 상쇄합니까? 국가의 생존이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합니까? 이 질문들은 이후락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사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합의된 답은 아직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후락이 남긴 것은 경고입니다. 권력은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후락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 그것이 추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후락은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달랐습니다.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시대 속에서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권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게. 처음에는 조금,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그렇게 조금씩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곳에 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가장 무서운 속성입니다. 한 번에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 매일 조금씩 바꾼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는 변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 이후락은 이것의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후락의 이름은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의 공적을 기리는 곳도 없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공식적인 공간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설계한 시스템은 살아있습니다. 그가 만든 공포의 문화는 형태를 바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가 남긴 구조적 유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워진 이름이 만든 지워지지 않는 현실. 이것이 이후락이라는 사람의 최종 아이러니입니다. 역사는 그를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가 만든 것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역사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그 정보기관의 DNA, 그 DNA 안에 이후락의 설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후락은 스파이였습니다. 이후락은 도둑이었습니다.
이후락은 납치범이었습니다. 이후락은 박정희가 가장 두려워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어두운 기초 중 하나를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우리는 그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다음에는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역사는 기억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될 때는 처음보다 더 정교하게, 더 조용하게, 더 알아차리기 어렵게 옵니다. 이후락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이름이 불편하더라도, 그의 이야기가 자랑스럽지 않더라도 불편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역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후락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대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역사의 죄인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후락의 평생 그림자 속에서 그를 지켜봤던 또 한 명의 남자, 그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알림을 설정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